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4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폭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상 겪고 나니 마치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 답답함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마음을 정리할 겸 이렇게 긴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해외 플랜트 건설 회사에서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보낸다는 거였어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나 인도네시아의 습한 공사 현장을 오갔죠. 짧으면 며칠, 길면 몇 달씩 타국에 나가 있느라 아내와 어린 딸을 집에 남겨두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출장을 갈 때면 언제나 마음이 묵직하고 미안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섭씨 40도가 넘고 4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땀을 뻘뻘 흘릴 때 저를 견디게 해준 건 오직 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었습니다. 퇴근 후 시차를 맞춰가며 밤늦게 숙소에서 딸 하은이와 나누는 영상통화가 제 유일한 낙이자 삶의 청량 음료였지요. 아빠, 사우디는 지금 밤이야? 거기도 비 와? 아니, 여긴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해. 우리 하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나 오늘 그림 그려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아빠 보여주려고 휴대폰 앞에 가져왔지. 화면 너머로 방글방글 웃으며 자신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여주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 동안 쌓였던 고단함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영상통화 마지막에는 언제나 나직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하고 제볼에 뽀뽀하듯 화면에 입을 맞추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딸이었기에 저는 먼 타국에서도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1의 아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혼자서 육아를 도맡다 보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후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아내 오지연은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밖에서 인정받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출산 후 집에만 갇혀 지내는 삶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집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적막함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2살배기 딸 하은이를 옆에 앉혀두고 하루 종일 넋놓고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를 보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연 씨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에요. 이런 분이 고립되면 우울감이 훨씬 빨리 깊어집니다. 남편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예전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야 숨을 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맞벌이를 결심했고 아직 어린 하은이는 차로 20분 거리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께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길고 긴 투병 끝에 세상 떠나신 이후 줄곧 혼자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밤낮 없이 간병을 하시며 온갖 시집살이와 고생을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수발드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정작 당신 삶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셨던 불쌍한 분이었지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고생만 하시고 이제 좀 편히 쉬셔야 하는데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염치 없지만 하은이 좀 당분간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심 거절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에게 어머니는 흔쾌히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도와야지. 지연이 마음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 내 아버지 수발 들고 집안일만 할 때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 밤마다 울곤 했단다. 젊은 며느리가 사회에 나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걱정 말고 일 알아보라고 해라. 그렇게 어머니는 평일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주말이면 본래 집으로 돌아가시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어머니는 늘 절반인 100만 원을 봉투째 돌려보내셨어요. 어머니 왜 자꾸 돈을 도로 보내세요? 안 그래도 죄송스러운데 이러시면 저 더 불편해요. 내가 돈 보고 하은이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니 며느리 자식이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오가는 차비랑 하은이 군것질값 정도는 챙겨야 하니 그만큼만 받는 거지. 돈 몇 푼에 정 떨어지는 시험이 만들지 말거라. 그런 어머니께 저는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하은이를 낳기 전 일하던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에 다시 자리를 잡은 아내는 점점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늘 어떤 손님이 왔는지, 어떤 시계를 팔았는지 신나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몇 번 매장에 들렀을 때 보니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더군요. 집에만 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딸 하은이도 별 탈 없이 밝게 자라주었고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년차가 쌓일수록,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화려한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아내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결제하는 VIP 고객들과 자산가들을 매일 접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높이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높아진 것이지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입고 있는 평범한 브랜드의 옷이나 손에 쥐고 있는 가방을 은근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아껴 살며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제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내 친구 남편은 사업해서 성수동 아파트를 사줬다더라. 백화점 VIP 손님들은 남편한테 선물로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는다더라 하는 식의 불평과 비교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집밥보다는 백화점 지하 디저트 매장에서 사온 화려한 빵이나 디저트에 더 관심을 가졌고, 집안일이나 아이 문제로 연세 드신 어머니께 짜증을 내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손님 대하느라 고생해서 예민하겠거니 하고 웃으시며 다 받아주셨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제 가슴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그 니트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손세탁 표시 있는 거예요. 세탁 표시 나도 확인하고 돌렸어. 여태 몇 번을 돌려도 아무 문제 없었다. 라벨에 손세탁 권장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하은이 듣겠어요. 좀 낮춰서 말씀하세요. 평소엔 옷 라벨 하나 안 챙기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살림을 더 잘 안다고? 운이 좋아서 여태 멀쩡했던 거죠. 늘어나기라도 하면 그건 어머님 책임이에요. 현관에서 그 말을 듣고 서 있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셨다 해도 연세 드신 시어머니께 저런 말투로 대꾸할 순 없는 거였죠. 저는 신발을 벗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여보 언제 왔어? 아니 저 니트 내가 마음먹고 산 건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셔서. 됐다 됐어. 일하고 와서 지쳐서 그런 거지. 넌 상황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몰아세우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연이 너 얼른 사과드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피곤해서 말이 곱게 안 나갔나 봐요. 그래도 저 옷은 손세탁 맞아요. 됐다니까 그만하자. 사과했으면 넘어가자. 밥 다 식는다. 둘 다 씻고 와. 분명 아내 쪽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어머니는 늘 아내를 감싸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고된 시집살이를 겪으셨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던 겁니다. 자신처럼 서러운 시집살이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깊은 배려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실랑이가 몇 번이고 반복됐고 그때마다 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도리어 아내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9살이던 딸 하은이마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는 매장에서 하루 종일 웃고 있어야 해서 집에 오면 지쳐서 그런 거래. 그래도 내가 나중에 할머니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어머니와 딸까지 한마음으로 아내를 감싸니 화를 내던 제가 오히려 옹졸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가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릴 뿐이지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달간 인도네시아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현장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 달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마치고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이 마침 하은이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매장 매출 실적이 좋아 매니저 승진 얘기가 오간다며 들뜬 얼굴로 출근했고, 저는 한 달간의 피로도 풀고 딸아이 생일도 정성껏 챙겨줄 겸 회사에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3시쯤 하은이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는데, 한 달 만에 마주한 딸의 표정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이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아. 평소라면 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와 안겼을 아이가 그날은 웬일인지 제자리에 흠칫 멈춰 서더니 어색한 존댓말을 쓰더군요. 아빠 오셨어요. 눈빛도 저를 피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아빠를 보는 거라 낯가림 하나 보다 아니면 10살이 되더니 벌써 사춘기가 일찍 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하은이 생일인데 아빠랑 맛있는 거 사러 갈까? 아니에요. 그냥 좀 졸려서 그래요. 하은이는 내 손을 잡는 것조차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갈비찜과 미역국, 각종 나물을 정성껏 차리셨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 오지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인 8시가 지나고 9시가 다 되어가도 아내는 오지 않았어요. 궁금해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쯤이야? 미안한데 매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많이 늦을 것 같아. 오늘 하은이 생일인데 정말 못 빠지는 상황이야? 승진 얘기 나온 거 알잖아. 이럴 때일수록 눈도장 찍어야지. 진짜 미안해. 하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아내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하은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을 달랬고 어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워낙 일을 잘해서 매장에서 못 놔주나 보다. 그치? 우리 먼저 노래 부르고 밥 먹자, 하은아. 할머니가 갈비찜 했어. 그런데 평소라면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을 아이가 그날따라 말이 없더니 뜻밖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촛불도 엄마 오면 같이 끌 거예요.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려놓은 상 위에 볼을 덮어두고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 11시 반이 지나도록 아내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정막과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오시니? 네, 많이 바쁜가 봐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 갑자기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은이가 어깨를 들썩이더니 끄끄거리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고, 한참 만에야 울음이 잦아들자 하은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저 비밀 하나 말할게요. 근데 듣고 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약속해주세요. 미워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빠랑 할머니가 널 왜 미워해. 그럼 진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얼른 말해보렴. 궁금해 죽겠다. 하은이는 한참 망설이다 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곧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제가 방금 보낸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메시지를 열자 어머니도 옆에서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건 한 메신저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이도현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도현 자기 조심히 들어가. 지연씨도. 이도현 어제 자기 밥 먹는 모습 너무 예뻐서 몰래 사진 찍었어. 봐봐, 예쁘지? 오지연 완전 팔불출이네. 이런 거 찍었다가 자기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이도현 내 폰에만 담아두고 바로 지우면 돼. 잘 자. 그 역겨운 대화 속에 적힌 이름 지연씨. 바로 제 아내 오지연이었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함께 온 사진 속엔 낯선 호텔 베개를 베고 잠든 아내의 얼굴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은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제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가슴 속 응어리를 쏟아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핸드폰 보다가 봤어요. 무서워서 얼른 제 폰으로 캡처만 해놨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아빠, 저 진짜 무서워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제 친아빠 맞아요? 혹시 저 아저씨가 진짜 아빠인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런 혼란을 안긴 것도, 제 진짜 아빠가 누구냐는 물음을 들은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린아이 혼자 이 잔인한 사진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을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숨죽여 울며 내가 아빠 딸이 아니면 어쩌지, 할머니가 날 버리면 어쩌지 하고 가슴을 졸였을지 깨닫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빠를 보고 왜 차마 달려오지 못하고 어색하게 존댓말을 쓰며 망설였을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은이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고 어머니 또한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이쿠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아이고 이걸 어쩌누? 지연이가 어찌 이런 짓을 해? 겁에 질린 하은이는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여보, 자기는 부부끼리만 쓰는 말이라고 아빠가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랑 저 아저씨는 왜 그렇게 불러요? 저 진짜 아빠 딸 아니면 어떡해요? 할머니, 저 버리실 거 아니죠? 저 계속 할머니 손녀해도 되는 거 맞죠?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딸의 물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다친 사람은 저나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 하은이였던 겁니다. 겉보기엔 어른스럽고 조숙해 보여도 하은이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딸을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 어린 게 혼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누가 감히 네가 내 손녀가 아니래. 태어났을 때부터 제 아비 판박이라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말요? 저 진짜 할머니 손녀 맞아요?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넌 누가 뭐래도 강민준이 강씨 핏줄이야. 누가 아니라고 하면 이 할미한테 데려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다행히 어머니 말씀대로 하은이는 틀림없는 제 딸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따위 필요 없었어요. 눈썹 모양부터 콧날 살짝 올라간 입꼬리 하나까지 저와 똑같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어머니도 서러웠는지 함께 눈물을 훔치셨고 제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딸을 이렇게 울려. 이 착한 아이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다니. 오지연, 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둘 의심스러워지더군요. 브랜드 자체 워크숍이랍시고 유독 자주 잡히던 외박, 걸핏하면 끊기던 연락,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늘어나던 매장 회식, 그리고 평소보다 눈에 띄게 화려해진 옷차림들, 뻔한 생활비로는 설명이 안 되던 그 명품들이 결국 다 그 남자가 사준 것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놀란 어머니와 하은이의 짐을 서둘러 챙겨 어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당분간만 하은이 데리고 여기서 지내주세요. 학교에는 제가 사정 얘기해 놓을게요. 그거야 어렵지 않다만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날 텐데. 우리 하은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겁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가족을 모셔다 드리고 새벽녘에 홀로 돌아온 집은 썰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씻고 나온 뒤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슬그머니 들어온 거였지요. 어머님이랑 하은이는 식탁에 음식이 그대로던데 이번 주말 당신 계속 바쁘다고 해서 나도 이번 출장이 워낙 고돼서 어머니한테 하은이 좀 부탁드렸어. 그냥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 저는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생일을 팽개치고 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미리 알아둔 흥신소에 연락해 아내와 상대 남자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확실한 증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에도 아내는 또 워크숍이 있다며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웠고 하은이가 왜 갑자기 할머니 댁에 갔는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더군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 두꺼운 봉투와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남자 이도현은 멀쩡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처가 지원으로 차림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아내가 근무하는 매장의 VIP 회원으로 드나들다 8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더군요. 제 손으로 이룬 것 하나 없이 처가 돈으로 사업을 벌인 채 아내에게는 영업 미팅을 핑계 삼아 이곳저곳 놀러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 남자의 아내
윤서영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영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영 씨 남편 이도현 씨와 만나고 있는 오지연 씨의 남편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8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헬스장 자금, 서영 씨 명의 카드로 제 아내한테 명품 선물 사다 바쳤더군요. 요즘 영업 핑계로 자주 안 나가시던가요? 크게 동요한 그녀는 곧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자마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이 감히 내 돈으로, 우리 집 돈으로 다른 여자랑 놀아나? 지금 이 시간에 둘이 서울 특급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더군요. 레스토랑 예약 명단에도 이도현 씨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당장 가시죠. 제가 직접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H호텔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두 사람이 발각될 줄도 모른 채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고 있더군요. 그런데 아내 옆자리에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하필 작년 결혼기념일에 제가 사우디 출장 수당을 모아 사준 고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여보, 너무 고마워. 평생 아껴서 잘 쓸게. 라며 기뻐했었지요. 남편이 피땀 흘려 사준 그 가방을 들고 다른 남자와 호텔에 온 거였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서려는 순간 서영 씨가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 남편 얼굴에 와인잔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깍, 뭐야, 어떤 엑스이. 여보 하은이 아빠 여길 어떻게. 와인에 젖어 허둥지둥하는 이도현과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 저는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영 씨가 남편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놓은 것 하나 없는 놈이 누구 덕에 편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처가 돈으로? 오늘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영 씨는 한 손으로 남편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댔고 이도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비명만 질렀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운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얼굴을 가리던 그 명품 가방을 억지로 빼앗아 지퍼를 열고 아내 물건을 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사준 가방 들고 다른 남자랑 호텔에 와?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나한테 넘기고 몸만 나가. 하은이 엄마라서 그거 하나 때문에 참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리려는데 아내가 다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저 사람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진짜야. 그냥 밥만 몇 번 먹은 거야. 하은이 봐서라도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딸의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먼저 나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감히 그 입으로 하은이 이름을 올려. 걔가 다 알고 있었어. 울면서 나랑 할머니한테 자기가 진짜 내 딸 맞냐고 묻더라. 그게 10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다시 한번 하은이 이름 꺼내면 그땐 진짜 못 참아. 저는 여전히 남편 머리채를 붙든 서영 씨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호텔 소동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간남 이도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물에 젖은 솜처럼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민준 씨 되시나요? 저 이도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하고 내가 따로 만날 이유가 없는데 할 말 있으면 법원에서 소장으로 들어라. 제발요. 저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서영이가 집안 사람들 다 풀어서 헬스장 보증금이고 뭐고 전부 가압류 걸고 날 길바닥에 쫓아냈어요.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당신 아내가 먼저 나한테 접촉해 온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신만 살겠다고 불륜 상대에게 모조리 덮어씌우는 비겁함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도현 씨,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10살짜리 어린아이 가슴에 피눈물을 뽑아놓고 본인 살 길을 찾습니까? 처가 덕에 떵떵거릴 때는 좋았겠지. 당신이 지은 죄 본인 인생 전체로 갚으세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갑게 전화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도현의 처가 측은 피트니스 센터 자금을 모조리 회수했고
불륜 스캔들로 소문이 나자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쳐 결국 폐업했다더군요. 수억 대의 빚을 진 이도연은 길바닥에 나앉아 지방인력사무소를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가 자산에 기대어 기고만장하던 남자의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며불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둔 저는 음악 소리를 키운 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내는 몇 시간 동안 현관 앞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울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가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VIP 고객 중에 헬스장 운영하시는 이도연 씨 아시죠? 그분과 제 아내가 불륜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을 매니저로 올리시는 게 맞는 건가요? 계속 근무시키신다면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에 공개할 겁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내 직장이야. 그만해. 지연 씨, 지금 이 말들 사실 아니에요? 매니저님, 저 얘기 전부 사실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 못하시겠죠. 양심이 있다면요.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직원들과 고객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아내의 얼굴은 붉어졌다 푸르러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옷장에 있던 아내의 옷가지와 짐들을 모조리 정리해 강원도 삼척에 계신 처가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짐을 받으신 장인 장모님은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겠지요. 그날 저녁 장인어른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고 저는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정말 미안하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후 아내는 결국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제 말에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겁을 먹은 매니저가 먼저 본사에 보고했고 대기 발령 후 해고 처리가 되었지요. 브랜드와 백화점 전반에 소문이 퍼져 앞으로 명품 업계에는 발도 붙이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전하더군요.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정작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본가에서 하은이를 돌보시면서도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하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목이 말라 깨어나갔다가 어머니의 나직한 혼잣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을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내 아들 민준이 불쌍해서 어쩌나 어린 하은이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내가 오냐. 며느리를 감싸고 돌아서 애가 저 지경이 된 걸까.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자신이 며느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래요.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지 어머니는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저랑 하은이 어머니가 계셔서 견디는 겁니다. 민준아, 불쌍한 내 아들아, 내 손주 하은이는 어쩌니 불쌍해서 어쩌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고 저 역시 어머니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내 어머니에게 또 다시 이런 상처를 안겨준 아내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10살 딸아이 하은이였습니다. 주말에 하은이가 수줍게 웃으며 저와 어머니에게 직접 접은 종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리고 날 지켜주는 우리 할머니에게. 아빠, 나 이제 진짜 안 무서워. 할머니가 나 아빠 딸 맞다고 말해줬을 때 진짜 기뻤어. 아빠가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출장 갔을 때 밤마다 나랑 영상통화해 준 거 나 다 기억해. 나한테 진짜 아빠는 아빠 한 사람뿐이야. 할머니, 나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고마워. 나 아빠랑 할머니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 될게. 사랑해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적힌 딸아이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저와 어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가장인 제가 무너지거나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 이도연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 역시 서영 씨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했더군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아내가 물어야 할 위자료도 상당했을 겁니다.
이혼 소송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 들어선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거짓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판사님, 저도 외로워서 순간 실수를 한 것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딸 하은이를 사랑하고 아이 엄마로서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아내의 가식적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하은이의 증언과 캡처, 사진, 어머니의 탄원서를 검토한 판사님은 차갑고 단호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피고 오지연 씨, 본인의 불륜 행각을 10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가 직접 목격하게 만들고 아이에게 내가 아빠 딸이 맞냐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공포를 안겨준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것만으로도 피고는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강민준 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완벽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할 것과 딸, 하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상간남 이도현 역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아내는 하은이와 어머니가 지내는 집 근처로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결국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하은이 아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몸에 손대지 마. 나 친정에서도 쫓겨났어. 매장에서도 잘린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창문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끝까지 자신의 비참함만을 호소하며 동정심에 구걸하는 아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다 사라지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은이와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하은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지? 아내는 저에게서 하은이로 목표를 바꾼 듯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말리려는 찰나 어머니가 언제 준비하셨는지 찬물이 담긴 양동이를 아내 얼굴에 그대로 끼얹으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우리 하은이한테 엄마 행세니? 네가 그동안 하은이 밥은 제대로 챙겼어. 옷은 손수 빨아 입혔어. 내가 그동안 널 품었던 건 내가 하은이 엄마고 내 아들 아내였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너는 하은이 엄마라고 할 자격도 내 며느리라고 할 자격도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꺼져. 낯선 어머니의 모습에 아내는 겁을 먹었는지 하은이 뒤로 숨었습니다. 애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뒤에 숨어 떠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저는 아내를 딸에게서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제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제 엄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나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어차피 평소에도 집에 잘 없었잖아. 오히려 출장 다니던 아빠가 쉬는 날엔 내 옆에 훨씬 더 많이 있어줬어. 나한테 상처 준 건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데 할머니랑 아빠한테까지 상처 준 엄마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나 2번 다시 엄마 안 보고 싶어. 더는 찾아와서 아빠랑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말을 마친 하은이는 제 손과 할머니 손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아내에게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했는데도 1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멀쩡한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나 못 구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형편이 나아지면 알아서 보내겠거니 하고 1년을 기다려줬건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이행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만 원 이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 괘씸함을 이대로 넘어가기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군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제 집행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까지 제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글로 담담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얼마 전 마음을 달래려 읽은 책에서 스페인 속담 하나를 접했습니다. 늘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된다. 제 인생에도 이런 거센 비바람이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저는 회사에 신청하여 해외 출장을 줄이고 국내 현장 및 본사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일 저녁 딸 하은이와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찌개를 함께 나누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저는 우리 딸 하은이를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아빠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굴곡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들 역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며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